이제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결국 저희가 다루는 과목이랑 교과 자체가 셀러러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뉴런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 섹션에서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제 뒷부분 이제 시냅스에서 뉴럴 트랜스미터가 어떻게 시크레이션이 되는지 엑손에서 액션 포텐셜 같은 시크레이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 이것도 대부분 다 아이온 채널들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중점으로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메모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의 설명도 이렇게 막 좀 헷갈리게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나서 덴드라이트 셀 바디에서부터 이제 엑소를 따라서 쭉 디폴라이제이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엑소 터미니까지 오면 거기에서 이제 뉴럴 트랜스미터가 시크레이션이 돼서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타겟 머슬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론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세포로 이제 케미컬 수준으로 케미컬로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만들어지는 그 위치를 시냅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선은 시냅스에서 뉴럴 트랜스미터가 시크레이션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시냅틱 베시클인데요.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프리시냅틱 리전에 있는 액티브 존에 시냅스 베시클들이 많이 얼라인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시냅스가 뉴럴 트랜스미터가 시크레이션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선은 이제 시냅스에 그러면은 당연히 뉴럴 트랜스미터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때 채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 베시클 자체가 굉장히 애시딕한 상태로 조성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톤 펌프가 이용이 되면서 이제 프로톤이 우선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V 클래스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프로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프로톤이 높은 수준이 있는데 이 프로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뉴럴 트랜스미터,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요. 이러한 경우를 이제 안티포토라고 하는데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두 물질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안티포토라고 얘기하는데 안티포토를 이용을 해서 이 베시클 비어 있는 베시클에 뉴럴 트랜스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분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작은 셀 내의 베시클이겠죠. 근데 이러한 시냅틱 베시클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RRP라고 하는 Readily Releasable Pool이라고 하는 그룹이랑 Recycling Pool 그리고 Reserve Pool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치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Readily Releasable Pool 그냥 이름 그대로 딱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분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베시클들을 말하는데 여기 특징으로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테더링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 이렇게 베시클들이 붙어 있는 거죠. 뉴럴 트랜스미터가 포함이 된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베시클도 멤브레인이고 플라스마 멤브레인도 멤브레인이니까 이 두 개가 퓨전이 되면은 안에 있는 베시클은 자연스럽게 시냅틱 커넥트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즉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 그러니까 프리시냅스랑 포시냅스 위치 사이에 분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크레이션이 되는데 그러한 가장 분비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풀을 이제 RRP, Readily Releasable Poo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멤브레인이 퓨전이 되는데 이 시냅틱 베시클 멤브레인이 다시 리사이클링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있기는 한데 플라스마 멤브레인보다는 근데 테더링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봤었던 그림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프로톤이 채워졌다가 안티포토에 의해서 뉴럴 트랜스미터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사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는 멤브레인이랑 가까이는 있어요. 하지만 테더링이 되어 있지는 않죠. 붙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저브 풀, 이거는 가장 먼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시냅틱 베시클들을 이제 리저브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사이토스켈레톤 파이버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
여기 밑에 쓰여있는 시냅신이라고 하는 프로테인. 이 시냅신은 결국 사이토스켈 여기에 있는 이런 리존풀에 있는 시냅틱 베시클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베시클들을 사이토스켈레톤이랑 연결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무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렇게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가까이 위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테인이 시냅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챕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엑손이 외부의 자극을 인지를 해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되고 그거를 터미널까지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뉴런으로 시냅스를 배출을 해내니까 시냅스로 다음 뉴런에 있는 포스트 스탠틱 리즌으로 어떻게 뉴로트랜스미터를 전달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보죠. 먼저 말했다시피 이제 액션 포텐셜이 이제 쭉 전달이 돼서 엑손을 따라서 디렉션을 따라서 쭉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엑손 터미니 부분에 이제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해요. 볼티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해서 그걸로부터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러버스트하게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엑손 터미니에 있는 프리스냅틱 리즌이죠. 프리스냅틱 리즌이 이제 칼슘 도메인이라고 해서 칼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로컬 인버먼트를 형성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 시그널링에 의해서 베이시클리 퓨전이 일어나게 되죠. 칼슘도 존재하죠. 그리고 베이시클리 뉴로트랜스미터를 포함을 하고 있던 베이시클리 퓨전이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퓨전이 된 개념이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여기가 붙어서 그냥 바닥으로 쭉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뉴로트랜스미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이 멤브레인은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죠. 이거를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플라스마 멤브레인 퓨전에서 그냥 평평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다가 평평한 단계가 됐다가 다시 이 안으로 이렇게 베시클이 만들어져서 빈 베시클이 안으로 사이토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엔도사이토시스가 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다시 일어나서 빈 베시클이 만들어지고 리사이클링 베시클이죠. 그럼 얘네들이 다시 프로톤 집어넣고 안티프로톤으로 뉴로트랜스미터를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베시클들을 시냅틱 베시클들을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이 그림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각 단계 이 중에서도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보죠. 칼슘 인플럭스에 의해서 베시클 퓨전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고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프로테인들이 연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거는 여기 있는 스네이크 그리고 스냅토타그민 이 두 가지 프로테인인데 우선 스네일 자체는 일종의 컴플렉스에서 베시클에 있는 V스네일이랑 T스네일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T스네일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위치하고 있는 스네일 컴플렉스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테더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는 것만으로 베시클이 퓨전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액션 포텐셜 때문에 로컬 칼슘 컨센트레이션이 확 올라가게 되면 그 칼슘 시그널링 때문에 이런 퓨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관여하는 칼슘 센서가 여기 있는 스냅토타그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탕후루처럼 생긴 게 스냅토타그민입니다. 근데 지금 칼슘 바인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다른 그림을 지금 찾아서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다킹이 되어 있을 때는 스네일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컴플렉스랑 아까 18이 이렇게 같이 있고 여기 컴플렉신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있는데 여기 있는 컴플렉신이 이 두 멤브레인이 퓨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처음에. 근데 만약에 이 로컬 칼슘 컨센트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스냅토타그민에 칼슘이 바인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스냅토타그민이 컴플렉신을 이 스네일이 결합되어 있는 컴플렉스 부분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퓨전을 막아주던 이니비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칼슘이 들어와서 시냅토타그민에 결합을 하고 시냅토타그민이 퓨전을 막아주고 있던 컴플렉신을 이 컴플렉스로부터 배출을 시켜주고 떨어뜨려줌으로써 이 두 개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퓨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퓨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었던 뉴로트랜스미터는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 방식으로 릴리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릴리즈가 되고 나서 이 시냅틱 베시클이 다시 어떻게 해서 퓨전이 되는지 퓨전된 시냅틱 베시클이 어떻게 해서 리사이클링을 위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시냅스 상에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전달이 되면 저희가 모든 시그널을 다룰 때 G 프로테인 마찬가지고 항상 모든 시그널을 다룰 때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몇 가지 얘기가 아니라 그 시그널이 어쨌든 계속 켜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순간에는 꺼져야 됩니다. 근데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이 부분에서 빠지게 되는 방법은 이제 단순히 그냥 디퓨전을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흘러나가게 두면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여전히 높은 용도로 이 시냅스 부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호가 원하는 수준에 꺼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제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세포 내부로 다시 업테이크가 됩니다. 포스트 뉴런, 프리 시냅틱 뉴런으로 다시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 바깥으로 시퀀싱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잘렸는데 붙여서 올려드릴게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아세테이트랑 콜린으로 나뉘게 되고 그러면 콜린이 다시 프리시냅틱 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아세테이트랑 다시 결합을 함으로써 뉴로트랜스미터를 다시 재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이제 소디움 심포터를 이용을 해서 같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로트랜스미터들은 다시 이 시냅스 위치에서 다시 프리시냅틱 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멤브레인 퓨전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냥 퓨전이 될 때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그냥 한 줄로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클레틀린을 이용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이 클레틀린 같은 경우는 세포생물학 1에서 나왔다고 교과서에는 나와요. 이전 챕터에서 설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봤죠. 근데 클레틀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엔도사이토시스 몰레큘이기 때문에 이 클레틀린 베지클이 있으면 그 안으로 우선 같이 들어왔다가 여기에 보이는 다이나믹에 의해서 여기 결합된 부분이 이렇게 딱 합쳐지고 그것 때문에 클레틀린 안에 이제 원래 사용이 됐었던 시냅틱 베지클 리즌이 다시 베지클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클레틀린은 분해돼서 사라지게 되고 주변으로 사이토적으로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베지클만 다시 리유즈가 되는 거죠. 즉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시냅틱 컴포넌트들, 베이스클이라든지 뉴로트랜스미터들 많은 숫자가 사용이 되고 나서 남는 부분들은 다시 재활용이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크리션이 된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떻게 해서 셀에 그 다음번에 있는 타겟 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먼저 설명이 나온 거는 이제 머슬셀, 그러니까 모터 뉴런에서부터 머슬셀로 연결된 시냅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은 액션 포텐셜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볼테지 게이트 칼슘 채널, 볼티 센시티브 칼슘 채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칼슘 채널에 의해서 칼슘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뉴로트랜스미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 시냅틱 베지클이 퓨전이 되면서 엑소사이토시스 식으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디퓨즈가 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을 얘기를 하는데 아세틸콜린의 경우는 이제 머슬셀에 있으면 머슬셀의 리셉터인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바인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디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소디움의 인플럭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다시 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액션 포텐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머슬셀의 경우는 순서상으로 볼 때 이제 로컬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소디움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은 그럼 다시 이 셀에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칼슘 채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지진 않았대요. 오픈돼서 칼슘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 시리얼한 현상들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하이퍼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머슬의 컨트랙션을 유발하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뒷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의 경우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브레인의 경우는 이제 모터뉴런이나 이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제 뭐 여러 개의 프리시냅틱 셀로부터 하나의 포스냅틱 셀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선은 뇌차지의 변화로 봤을 때 우선은 전달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어쨌든 다음 세포로 포스시냅틱 셀로 전달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 리셉터에 결합을 한 라이간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 세포 포스시냅틱 셀에 미치는 영향이 익사이테이터리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라이간드의 결합과 신호의 전달에 의해서 소디움 인플럭스가 일어나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는 익사이테이터리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결합을 함으로써 그 세포 자체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현상은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소디움과 같은 케타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제 마이너스 값을 좀 올려주면서 생긴다면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더 네거티브 차지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포타슘을 바깥으로 빼주거나 포지티브 차지니까 바깥으로 빼주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클로라이드 네거티브 차지죠.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낮춰주고 그것 때문에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을 유발을 하는 이런 이니비토리한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프리시냅틱 뉴런으로부터 포스시냅틱 뉴런이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치마다 이렇게 로컬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쪽이 익사이테이터리고 만약에 여기에 연결된 다른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니비토리 커넥션이면은 여기서는 디폴라라이제이션, 여기서는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 이렇게 되겠죠. 위치마다 연결된 부분마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합쳐지는 부분, 최종적으로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한 가지 값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엑선 힐 락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부터 받은 멤브레인 포텐셜을 다 합친 부분, 그러니까 전체 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썸 멤브레인 포텐셜을 엑선 힐락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위치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실제 익사이테이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니비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그 엑선 힐락에서에 있는 스레스홀드 포텐셜을 얘기를 할 때 약간 일종의 하나의 아이온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아니면 오픈을 하기 위한 그 마지노라 밸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threshold 포텐셜의 개념은 이제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threshold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진 멤브레인 포텐셜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threshold 포텐셜이 생기고 그 threshold 포텐셜보다 만약에 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때 액션 포텐셜이 생기면서 엑소를 따라서 쭉 신호가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도 결국 그 다음번에 전달을 한 애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는 신호를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그 다음은 이제 센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과서를 보면은 메카노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메카노 센서라고 하면 물리적인 자극을 인지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메카노 센서는 결국 외부에 있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모든 자극에 대한 인지를 지금 메카노 센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뉴런들의 경우도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것과 아이온 채널과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멤브레인 포텐셜을 따라서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동설부터 강글리오 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멤브레인과 셀바디가 이렇게 존재하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까지 쭉 뻗어 나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특별하게 인지를 하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이 소디움이나 아니면 소디움 혹은 칼슘을 안으로 유입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에서 디폴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일렉트릭 시그널을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메카노 센서를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립 채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립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레임이 트랜지트 리셉터, 포텐셜, 캡타이언 채널, 서패밀리 이게 5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V가 제가 알고 약간 케미컬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트립 채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디움 칼슘 채널이고 외형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볼티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이나 포타슘 채널처럼 이렇게 S1부터 S6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4개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코어를 만드는 식으로 형성을 하죠.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볼티지 레이티드 채널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뀌었을 때 대표적으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코어가 열려서 그 본인의 셀렉티브한 아이온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인데 이런 트립 채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S1부터 S4가 이제 차지드 레이즈 원래는 이제 볼티지 디펜던트 칼슘이나 소디움 채널들은 이렇게 차지드 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아로마틱 링을 가지고 있어서 볼티지에 센시티브 하지는 않아요. 볼티지에 따라서 코어가 바뀌거나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특정한 팩터에 의해서 열리는 특히 이제 트립 채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온도에 따라서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결정이 되고 아니면 이제 pH 혹은 pH는 당연히 프로틴 스트럭처가 바뀌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제 캡사이신과 같은 캡사이신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코어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넣은 이유는 이 사람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2001년도에 이제 트립 채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고 이분 방에서 포스닥을 하고 나온 제가 있었던 곳의 옆실험실 교수님인데 트립 채널이 온도를 센싱을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람쥐 모델을 이용해서 동면 상태에서 트립 채널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일레나 그르셰바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재작년에 정교수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것부터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피에조라고 하는 지인,
아이언 채널인데 피에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게 트랜스멤브레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굉장히 큰 프로테인인데 큰 채널인데 이 채널은 특이하게 센싱을 하는, 다른 말로 이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채널이야말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메카노 센싱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뉴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화이트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패치 클램핑을 하는 멤브레인 포텐셜을 측정을 해주는 이런 얇은 관이 있고 유리관이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파이펫이 하나가 더 있죠. 팁이 하나가 더, 그래서 파이펫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이 세포를 뉴런셀을 계속 자극을 주고 물리적으로 치는 거예요. 셀 죽지 않아요. 터지지 않을 정도로 탁탁 치는 건데 이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면은 채널이 열리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뀌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아이온에 커런트가 생기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런 피에조 채널 같은 경우는 1이랑 2가 있고 각각이 분포를 하고 있는 티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개라도 뮤테이션이 있으면 특정 티슈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 때문에 다양한 병변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제 역실험실 교수님인데 이분 제자예요. 이분 포스닥이었는데 슬라그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이분이 메카노 센서, 이 피에조를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오리의 이 터칭 센서리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리 부리에 있는 피에조를 클로닝을 해서 이게 어떠한 자극에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누구시죠?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테이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을 때 맛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네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5가지가 됐더라고요. 네 가지라고 하는 거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근데 5번째 있는 이 우마미라는 맛이 새로 생겼습니다. MSG 맛이에요. 글루탄산, MS 정말 맞을 거예요. 글루탄산 나트륨의 그 맛을 인지를 하는 그 맛을 이제 우마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마미가 5번째 맛이라고 이제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5가지 맛 모두 특정한 그 맛을 내는 케미컬들이 있을 텐데 그 케미컬을 인지를 할 수 있는 리셉터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짠맛이나 신맛 같은 경우는 채널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단맛, 쓴맛, 우마미의 맛 같은 경우는 GPCR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위치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이 아마 없는 걸 텐데 비슷한 그림이죠. 혀를 보면은 이제 파필라에 복수죠. 파필라처럼 약간 돌기처럼 생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혀에서 파필라이가 있으면은 그 안쪽에 이제 테이스트 버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테이스트 보드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에피셀리아 셀들이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실제로 맛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말로 맛을 인지를 해주는 케미컬을 결합을 할 수 있는 리셉터들이 분포하는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또 뉴런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널로 파이버 때문에 결국 여기서 특정한 맛을 의미하는, 맛을 상징하는 케미컬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널로 파이버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어떤 미각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맛은 결국 그 혀에 존재하고 있는 테이스트 셀이 리셉터에 의해서 인지가 되고 그게 뉴런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전달되면서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건데 방식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똑같습니다.
결합을 하고 디폴라이제이션 되고 그다음에 칼슘 시그널링에 의하면 이 테이스트 셀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시크레이션을 해요. 근데 약간 앞에서 봤었던 뉴럴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것이 거기서 시냅틱 베시클을 이용해서 시크레이션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교과서상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비터 테이스트, 쓴맛을 인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쓴맛을 인지하는 리셉터 같은 경우는 T2R이라고 하는 리셉터. 이 T2R 리셉터 같은 경우는 쓴 것처럼 GPCR이고 여기에 특정한 G알파 프로테인, 부스트 듀싱이라고 하는 G알파 프로테인이 이렇게 있는데 G베라 가면 트라이머죠. 이렇게 있던 것이 만약에 테이스트를 얘기하는 테이스트라고 하네. 맛을 인지하는 케미컬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G알파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경우는 이제 P2에서 이제 피니스베라2 액티베이션 시키고 P2가 그러면은 DH와 IP3로 나뉜 다음에 이 IP3가 ER에 존재하고 있는 IP3 게이티드 리셉터를 열게 되고 그러면은 ER에 스토어되어 있던 칼슘이 외부로 나가게 되죠. 그럼 이 칼슘 시그널링 때문에 여기에 있는 TRPM5 아까 얘기했던 V1과 같은 그런 트립 채널 중에 한 가지예요. TRPM5를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그러면은 얘가 소디움을 안으로 유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디움을 유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디움 유입이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또다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디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옆에 있는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ATP 익스트루션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ATP가 바깥으로 시크레이션이 돼요. 근데 ATP가 여기서 뉴로트랜스미터로 이용됩니다. 즉 케미컬을 리셉터랑 결합을 하고 시그널 패스웨이 거쳐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칼슘 시그널까지 트리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의해서 TRPM5에 의해서 소디움 들어오고 디폴라이제이션이 된 다음에 이것 때문에 ATP가 익스트루션 바깥으로 빠지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시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맛이나 이제 우마미 맛 같은 경우는 이제 T1R 리셉터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메커니즘은 따로 설명을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저도 안 할 건데 약간 좀 재미있는 특징은 이 경우는 T1R 리셉터가 맨 처음에 호모다이머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 프로테인들이 익스프레션되는 위치나 맛을 센싱하는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는 호모다이머가 아니라 헤테로다이머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T1R 중에서도 이제 단맛 같은 경우는 T1R3랑 2 그리고 우마미 맛 같은 경우는 T1R3랑 1 이렇게 해서 다른 콤비네이션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각각의 맛을 인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짠맛이랑 신맛. 솔티 테이스트는 우리가 짠맛은 결국 소디움이죠. 소디움에 의해서 센싱을 하는데 소디움이 그럼 들어오게 되는데 소디움은 동시에 디폴라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폴라라이즈 되면 그렇게 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시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이 NAC라고 하는 소디움 채널을 통해서 소디움을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디폴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다운스트림으로 다음 셀로 포스시냅틱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신맛은 결국 프로톤이죠. 하이드로겐 이온 때문인 건데 산이 결국 신맛을 주잖아요. 그래서 H+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톤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위크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같은 위크 애시드의 경우는 디퓨전이 된 다음에 이 사이토졸 안에서 이제 디소시에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프로톤 아이온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트롱 애시드다 그러면은 리셉터에 의해서 리셉터라기보다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내부로 해독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이 어느 경우가 됐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 세포 내부에 있는 인트라셀룰라 프로톤 레벨이 올라가게 된 거죠.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가 된 인트라셀룰라 프로톤이 여기에 있는 프로톤 센시티브 포타슘 채널을 기능을 막습니다. 근데 프로톤 채널은 대부분 이제 포타슘 채널은 대부분 포타슘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포타슘 채널을 이렇게 막게 되면은 결국 바깥으로 나가고 있던 포타슘이 못 나가니까 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케타이온이 포타슘을 위해서 더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 신호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후각 신경에 관련됐는데 맛의 경우나 다른 자극의 경우에 비해서 우선 후각을 만들어내는 냄새 분자라고 할게요. 맛있나요? 안 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오도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이 나는 몰레큘, 냄새를 가지는 몰레큘 오도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베포레이션이 심하겠죠. 왜냐하면 공기를 떠다니면서 분포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도런트를 센싱을 하는 리셉터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성도 다양성이고 특정한 오도런트에 스페시픽하게 바이닝하는 능력이 특별히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tremely Sensitive and Specific Determined Odorant으로 기재를 한 거고 여기는 약간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우선은 olfactory receptor, 즉 오도런트를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을 것이고 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뉴런을 이제 olfactory receptor 뉴런, OR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밑에 것부터 보면은 이렇게 에피셀리얼 레이어가 있죠.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는 갈색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제 올팩터리 에피셀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에피셀리얼 셀들이 있고 여기 가운데 지금 뉴런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 여기가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먼저 향을 결합을 하겠죠. 오도런트를 리셉터가 인지를 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는 위치까지 쭉 전달을 해서 여기서 브레인으로 전달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올팩토리 리셉터 자체는 이제 올팩토리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덴드라이트인데 여기에 있는 실리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리아의 존재를 함으로써 올팩토리가 여기가 에어사이드죠. 여기 오도런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결합을 하고 이걸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엑손 끝까지 전달이 되면은 엑손 끝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올팩토리 벌브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올팩토리 뉴런의 끝자락에 있는 끝자락에서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 다른 뉴런을 이제 미트럴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미트럴 뉴런이랑 올팩토리 뉴런이 같이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 곳을 글로메룰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위치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색깔을 색깔 얘기는 좀 이따가 여기에 이렇게 올팩토리 뉴런들이 올팩토리 리셉터 뉴런들이 이렇게 쭉 다 존재를 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시냅스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덴드라이트 사이트고 올팩토리 nervous가 리셉터 뉴런의 덴드라이트 사이트고 여기가 엑손 터미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미트럴 뉴런이죠. 그리고
이 미트랄 뉴런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특정한 스팟, 올팩토리 벌브상에 특정한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그 위치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글로메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복수여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러한 위치상에 분포를 하게 되고 올팩토리 뉴런이 존재하는 리셉터가 어떻게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대부분의 이제 어덜트 리셉터 같은 경우는 세븐 트래스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G-protein coupled 리셉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뒷부분에 있는 자세한 시그널 패스웨이는 뉴런마다 다를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경우에 비해서 올팩토리 어덜트 리셉터 같은 경우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뒷부분에서 어떻게 시그널이 가는지는 얘기를 다 다루진 않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뉴런의 액션 포텐셜을 제공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디퍼럴리제이션이 되는 과정까지만 얘기를 하면 여기도 다 동일하죠. 오드런트가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액티베이션 된 G-알파 프로테인이 이펙터 프로테인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펙터 프로테인은 아데니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ATP가 사이클릭 AMP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릭 AMP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클릭 AMP 저희가 PK 시그널을 얘기할 때 다뤘었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에 결합을 해서 카탈리틱 서브유닛과 떨어져 나오게 되면 액티베이션 된 PK의 카탈리틱 서브유닛이 다운스트림으로 포스포릴레이션 이벤트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한 가지는 다른 거 한 가지는 여기는 사이클릭 AMP가 여기는 CNG 아이온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니까 사이클릭 AMP와 같은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을 해서 이제 채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아이온 채널이에요. 이것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소디움이나 칼슘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펫파이어들이 들어오니까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증가하고 뉴런이니까 액션 포텐셜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지를 해서 결국 이렇게 쭉 신호를 전달을 하고 여기서 미트랄 뉴런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특정한 오드런트를 센싱했다라는 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런 거는 설명이 없어도 보면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약간 좀 특이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오드런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을 센싱을 하는 리셉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리셉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올팩토리 리셉터 뉴런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셉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 종류의 리셉터들만 발현을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뉴런은 한 종류의 리셉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 10,000가지의 오드런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후각세포가 10,000가지의 다 다른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냐면은 그럼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잘 구분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컴비네이션이 다양한 것이 리셉터 하나가 하나의 오드런트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리셉터가 하나의 오드런트를 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종류의 리셉터가 여러 종류의 오드런트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콤비네이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뉴런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 뉴런에서 한 종류의 리셉터만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브레인에서는 이게 어떠한 냄새를 맡았다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과서를 보시면 좀 더 헷갈리실 텐데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이하게도 뉴런셀 하나에서는 한 종류 리셉터만 발현을 하는데 그 리셉터와 오드런트의 결합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인에서는 그 교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특정한 냄새를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여기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메모리에 관련된 얘기.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냅틱 플라스틱이랑 나중에 히포캠퍼스 얘기를 간단하게 나올 텐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잘 이해가 되게 쓰여 있지는 않아서. 자, 처음에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 중에 한 명이 골지라고 하는, 골지 어퍼투스의 그 골지 맞습니다. 골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브레인이라는 조직 자체가 낭상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브레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뉴런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정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캐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쭉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러 개의 뉴런이 복구를 하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메모리,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뉴런과 뉴런, 아니면 뉴런과 머슬셀과 같은 두 개의 세포가 연결되는 그 위치를 시냅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냅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억을 우선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뉴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방식, 뉴런이 연결되는 방식은 결국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고 시냅스를 형성했다가 이게 다시 재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극을 몇 번이나 받느냐에 따라서 시냅스에 연결되는 방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부분, AB형 파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뒤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자극의 횟수, 빈도에 따라서 시냅스에 형성되는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일한 자극을 이후에 줬을 때 이 세포가 아니면 이 개체가 보이는 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양상이 바뀌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특성을 시냅틱 플라스틱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직접 실험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메모리가 실제 시냅스 구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씨 슬러그라고 하는 바다 달팽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군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시험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슈퍼 기어 이도 리플렉스라고 하는 이러한 형성이죠. 아까 아크 리플렉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런 것처럼 이쪽 리플렉스는 뉴로서킷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양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있는 거는 쉬폰이라고 하는 위치랑 기억이라고 하는 위치, 이 조직, 회복적인 조직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쉬폰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을 물을 배출을 해내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기는 아가미, 어류에 있는 아가미처럼 달팽이도 아가미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나타나는 자극에 따른 행동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쉬폰을 딱 건드리면 쉬폰에 있는 센서리 뉴런이 있으니까 자극을 인지를 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서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길에 있는 모터 뉴런에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 뉴런이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길에 있는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쉬폰을 건드리니까 길이 수축을 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 쉬폰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계속 건드리니까 여기에 있는 길에서 수축을 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한 번 건드렸을 때는 뭐 되게 심하게 수축하던 것이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얘가 그 자극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종의 약간 적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헤비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헤비튜에이션이 나타났을 때 형성이 되는 시냅스의 양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아무런 자극이 없었을 때, 이 슈퍼의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센서리 뉴런과 모터 뉴런이 있을 때 여기서 형성된 시냅스가 두 개라고 치면, 헤비튜에이션이 되게 되면 형성된 시냅스가 하나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경우, 센스타이제이션, 피터 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여기 럭셔스 스티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몸에 해로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극 수준으로 슈폰을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원래 슈폰을 건드리면은 여기 있는 아가미가 길이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수축을 하는 정도가 갑자기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시냅스가 여러 개가 형성되는 거죠. 즉, 자극을 준,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을 준 횟수, 그리고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시냅스가 연결되는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행동적인 특성이 조절이 되고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이제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히포캠퍼스죠. 롱텀 메모리를 관장하는. 이제 히포캠퍼스는 이제 브레인 안에 위치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 수준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히포캠퍼스가 사라지게 되면은, 아니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새로운 롱텀 메모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해부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위치가 메모리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롱텀 메모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알려졌는데, 뭐 크게 세 가지 패스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상으로 퍼포레이트, 사이파이버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굳이 지금 여기서는 아실 필요는, 외워두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여기 있었던 이제 슈퍼 길 위로 리플렉스랑 조금 차이가 있는 방식이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 자극을 준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반응, 시냅스에 연결되는 방식이 여기서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빈도수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은 두 개의 시냅스의 연결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가 돼요. 이것을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낮은 빈도수로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시냅스 간의 시냅스의 형성, 그리고 프리랑 포스트 시냅스의 연결이 이제 오랫동안 약한 수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롱텀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과제 나오기는 하는데, 메모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시냅스의 결합 정도, 그리고 결합되는 숫자의 양상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조절이 된다. 동일한 자극을 이후에 줬을 때 그 행동이 바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두 개 나왔는데, 근데 결국 이러한 자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익스피리언스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시냅스의 형성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행동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메모리를 쓰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떠한 몰레큘러 이벤트가 나타나는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시냅스가 변경되는 경우, 시냅스의 형성이 변경되는 경우, 그 경우 이제 각각의 시냅스 위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세 군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프리시냅틱 리즌, 트랜스시냅틱 리즌. 여기는 시냅틱 클래프트를 얘기하는 시냅스 사이. 프리시냅틱 셀이랑 포스시냅틱 셀 두 개 사이를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 브레인이니까 이런 거 있죠. 포스시냅틱 리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롱텀 포텐시에이션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을 줘서 시냅스 형성이 많아진 경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프리시냅스에서도 액션 포텐셜 때문에 탈수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시냅스는 아까 얘기했을 때 시냅틱 베스트를 플라스마 멤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시냅신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결국 액티브 존에 시냅틱 베스트가 많아지고 뉴로트랜스미터가 나가는 데 더 용이한 환경이 됩니다. 즉 자극이 계속해서 가해짐에 따라서 이 형성된 시냅스 자체가 이제 그 기능적으로 뉴로트랜스미터를 더 많이 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시냅틱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이제 트랜스시냅틱 리즌. 여기에서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NCAM이라고 하는 뉴럴셀 어디션 몰레큘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림으로 보면 맨날 두 개 시냅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그냥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중간에 ECM도 존재를 하고 어디션 몰레큘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NCAM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있고, NCAM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런 자극에 의해서 글라이코실레이션 되는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교권서에 따르면 폴리사일라익 애시드, 사일락 애시드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일종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호모필릭 인터랙션입니다. NCAM과 NCAM의 결합, 프리시냅틱 리즌과 포스시냅틱 리즌에 존재하고 있는 NCAM의 결합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냅스가 형성이 됐던 것이 풀리고 다른 시냅스를 또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리모델링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런 자극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프리시냅스, 트랜스시냅스 이렇게 해서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은 이제 포스시냅틱 리즌에 대한 경우예요. 여기는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중요한 몰레큘들이 뭔지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끝이죠.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액션 포텐셜 때문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즈가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레코니션하는 암파 리셉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몰레큘들은 안 나오고 암파 리셉터만 나오는데, 글루타메이트가 뉴로트랜스미터로서 시크레이션이 되면은 여기 이제 암파 리셉터가 있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요. 암파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리셉터에 의한 신호 때문에 여기 있는 캠카이네스 2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일종의 칼슘 앤 칼모듈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스 2예요. 칼슘이랑 칼모듈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오토포스포레이션도 하고, 그 중에서 또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도 포스포레이션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액티비티가 조절이 되는데, 이런 액티비티 조절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암파 리셉터가 어떻게 그 외부에 있는 자극을 인지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암파 리셉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멤브레인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되는 환경이냐 아니면 롱텀 디프레션이 되는 환경이냐, 아까 얘기했었죠. LTP랑 LTD, 프리퀀시가 높은 경우냐 낮은 경우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자극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는 더 자극을 빨리 받기 위해서 여기 위치로, 시냅틱 위치로 더 많은 숫자의 암파 리셉터를 보내주게 돼요. 그게 아니고 반대 경우는 여기서 리트리버를 해서 셀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방법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엔도점 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파 리셉터가 사이토존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있는 위치를 엑스트라 시냅스라고 이러는데 엑스트라 시냅스에 위치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퓨전이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교과서에는 여기에 관여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캐폴드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디퓨전을 통해서 여기 딱 시냅스 마주하는 이 위치에서 두 셀이 마주하는 이 위치에서 아파 리셉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롱텀 포텐셜이 되면은 즉 이렇게 라테럴 디퓨전에 의해서 이 서피스로 아파 리셉터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롱텀 디프레션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아파 리셉터가 다시 반대쪽으로 디퓨전을 하면서 엔도사이토시스로 셀 안으로 들어가요. 즉 프리퀀시가 얼만큼 자주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롱텀 포텐셜이 되느냐 롱텀 디프레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냅스에서 분포를 하고 있는 암파 리셉터의 수준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달된 신호를 어떻게 얼마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냐도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시냅스, 트랜스시냅스, 포스시냅스의 그러한 몰레큘러 이벤트들이 이러한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나 롱텀 디프레션,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극의 프리퀀시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분포되는 양상 그리고 몰레큘러 캐릭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전부 숄텀에 관련된 겁니다. 즉 단기간에 일어나는 현상들 자극이 단기간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아니고 롱텀으로 일에 겪게 되고 이러한 시냅스의 조절이 장기간 동안 특정 상황으로 바뀐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결국에는 이때는 단순히 이렇게 몰레큘러 리어레인지먼트 같은 방식이 아니고 이때는 IHC 익스프레션 방식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 교과서상에서는 맨 마지막 섹션에 읽어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만 이러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